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4장 같이 해보겠습니다.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현장에 대한 부분 같이 공부할게요. 이 장의 기출 포인트는요. 21회 시험에서는 역할에 관한 문제가 나오기도 했지만 주목할 만한 거는 역할하고요. 또 하나가 바로 현장에 대한 구분이에요. 정말 단골 손님입니다. 그래서 실천 현장 구분은 각 시설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분의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는가 알아야 되고 기준에 따라서 어떤 시설들은 어디에 속하나 이것들 정말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이제 실천 현장 구분 문제는 해마다 아주 단순한 요구의 문제도 있지만 아주 복합적 요구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영역이지만 정답률의 편차가 되게 많이 나타나요. 이따가 제가 그 편차가 왜 나타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문제를 의식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개념적 차이를 아는 것도 현장 분류하는 거 중요하지만 문제집 많이 풀어봐야 된다. 그래야 이게 우리가 힘이 생기고 문제풀이 근육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눈에 속에서 보면 크게 여기에서는 이제 실천 현장의 장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실천 현장의 개념, 그 다음에 분류죠. 분류의 별이 3개나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생활시설이냐 이용시설이냐 1차 현장이냐 2차 현장이냐 공공기관이냐 민간기관이냐 뭐 너무너무 분류 기준이 다양하고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속하는지 우리가 연결해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조금 할 건데 여기가 별이 3개나 된다는 거죠. 분류가. 그 다음에 분야별 전문 인력 얘기 조금 할 거고요. 그거는 앞서서 역사에서 한 얘기가 좀 겹쳐서 거기는 제가 조금 가볍게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챕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현장 분류하고 더불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현장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역할 모자 하나만 쓰면 안 된다. 클라이언트의 상황 변화, 그 다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역할 모자를 바꿔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건데 그 문제가 좀 나와요. 다양한 역할에는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역할 분류는 어떻게 하는가? 이 문제도 뭐 예제로 만들어서 좀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 좀 할게요. 예. 자, 그러면 여기는 17회부터 21회까지 2문제 나올 때도 있고 1문제 나올 때도 있어서 평균 1.4문항 정도이고요. 이제 1문제 나올 때 같은 경우는 현장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역할 문제는 안 나오느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나왔으면 역할은 저 뒷챕터 사례관리자의 역할 해갖고 여기서 역할 공부를 제대로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로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챕터에서는 현장 분류와 역할에 대한 거는 꽉 잡고 가자.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1절 사회복지 실천의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천의 장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실천하고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하고 조금 구분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여기 조금 볼게요. 좁은 의미로 우리가 여러분들 교재 87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 말 그대로 땡땡 종합사회복지관, 땡땡 장애인 복지관 뭐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기관, 구체적 세팅, 장소를 말해요. 그런데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실천은 그게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분야, 서비스 초점이 되는 문제, 대상 집단 등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는 거예요. 예컨대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대상으로 나누면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겠죠. 또 그 다음에 문제 영역으로 나누면 뭐 의료복지, 보건, 그 다음에 정신보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팅 장소로 나누면 병원에서 하는 복지, 학교, 교도소, 기업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현장이라는 개념은 좁은 의미로 어느 땡땡 기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영역으로 말할 수도 있고 대상으로도 말할 수 있고 또 문제로도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죠. 더 쉽게 말해서 제가 아무개 학생에게 너는 현장 어디서 일하고 싶으냐 그러면
A라는 학생은 저는 제가 실습했던 띵띵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정말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는 구체적 장소로 말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저는요 아동학대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 문제와 관련돼서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문제로 말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영역으로 말하기도 해요. 저는 정신건강 뭐 이쪽 영역에서 일하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다양하게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분야, 문제, 대상 집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거기 좁은 의미, 넓은 의미는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교재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현장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를 쓴다는 것까지 아셨고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분류는 도대체 어떻게 하냐? 21회도 여기서 기출이 됐고요. 이건 정말 그냥 나오는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기준과 유형을 아셔야 되는데 분류 기준. 기관의 기능에 따라서 나누는 것, 주거 서비스 여부에 따라, 그 다음에 기관의 설립 주체 혹은 재원 조달 방식, 서비스 제공 방식, 이윤 추구 여부 뭐 등등에 따라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워야 되는 건 기관의 기능이나 목적에 따라 나눌 때 우리가 1차 현장이냐 2차 현장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준하고 유형을 연결해서 암기를 해야지 1, 2차 현장은 외웠는데 이거는 기준이 뭔지 모르면 이런 반쪽 공부는 시험에서 자꾸 틀려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알아야 되는 거고요. 요 설명은 이따 할게요. 주거 서비스 여부, 주거 서비스까지, 그러니까 24시간 케어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생활시설이냐 이용시설이냐, 그 다음에 기관의 재원 조달 방식 혹은 설립 주체에 따라서 공공기관이냐 민간기관이냐,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직접 서비스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 접촉을 통한 직접 서비스 기관이냐 간접 서비스 기관이냐, 그 다음에 이윤을 추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리기관이냐 비영리기관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 외에도 뭐 노인, 여성 뭐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 있죠. 뭐 다양하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기준이 뭐냐? 그 기준에 따라 어떻게 나누느냐. 그러니까 기관의 기능 및 목적에 따라서는 1, 2차로 나뉜다. 이런 식으로 정확히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아주 단순하게 1차 현장이냐 2차 현장이냐 이렇게만 요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만 나오면 좋은데 문제가 그렇게도 나와요. 그럴 때는 난이도가 낮은 거죠. 근데 요즘에 난이도를 여기서 높일 때에는 훨씬 얼마든지 높일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문제를 낼 때 다음에 뭐 1번부터 5번을 그냥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나오면 기관의 기능이 다른 하나는 하고 4개는 1차 현장, 하나는 2차 현장 이렇게도 낼 수 있죠. 이런 문제는 대단히 단순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난이도를 높이면 어떻게 나뉘냐면 다음에 1번부터 5번에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1차 현장이면서 생활시설이면서 민간기관인 순서로 된 걸 골라라 해갖고 여기에 다 3가지씩 시설들의 종류가 나오는데 요거 요건을 다 만족시키는 걸 찾아야 되게 이렇게 복합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부가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실천 현장에서 기관의 기능 또는 목적에 따른 분류 볼게요. 예. 1차 현장, 2차 현장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뜻을 알아야 되죠. 1차 현장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주된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중심이 돼서 일하는 현장을 1차 현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뭐 아동양육시설, 아동양육시설을 예전에는 뭐 고아원이니 이런 말 썼는데 이젠 그런 말 안 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이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양육시설도 그 안에 뭐 우리가 지역 사회복지 법제론 배우면 각각의 서비스법에 따라 뭐 공동생활과정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차 현장은 뭐냐면
기관의 1차적 기능은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도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회복지기관은 전문 사회복지기관은 아닌데 다른 목적이 기관이에요. 근데 사회복지 서비스도 같이 가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해서 같이 하는 경우를 2차 현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예를 보면 학교는 기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주된 목적은 교육이잖아요. 근데 학교사회 사업을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병원은 주된 목적은 치료나 뭐 예방이죠. 근데 의료사회 사업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걸 바로 2차 현장. 그러니까 1차 현장은 주된 서비스가 사회복지 서비스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거고 2차 현장은 그 세팅마다 주된 서비스가 뭐 치료니 교육인이 있는데 여기에 사회복지를 같이 넣는다는 거죠. 긍정적 영향을 미쳐서 부수적으로 부분적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차 현장의 대표가 학교, 병원, 교정시설, 그 다음에 기업에서 하는 기업복지도 그렇겠고요.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우리가 행복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 거기도 이제 행정이 목적이잖아요. 공공행정. 근데 거기에 복지행정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건소,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당연히 뭐예요? 보육이 목적인데 거기에 사회복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노인요양시설, 요양이 주된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2차는 메인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복지를 넣으면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넣는다. 그 얘기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꼭 외우셔야 되고, 여기는 문제는 결국은 개념으로 나오지 않아요. 예제로 나와요. 예제를 어느 시설이 나오면 어디에 넣을지. 예를 들어 학교 하면은 2차로 넣으셔야 되잖아요. 장애인 복지관 하면 1차로 넣으셔야 되잖아요. 요양하면 2차로 넣으셔야 되죠. 그걸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거 서비스 제공 여부. 그러니까 생활시설, 의료 이용시설인데 생활시설은 말 그대로 주거까지 24시간 의식주를 다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생활시설은 주거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 양육시설, 청소년 쉼터, 양로시설, 그룹홈. 예,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시면 청소년 쉼터를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기관인지 기관의 성격을 모르면 틀린다는 거예요. 아, 쉼터가 청소년들이 모여서 쉬면서 레크레이션 하는 데인가 보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틀려요. 청소년 쉼터는 가출 청소년에 대한 일시보호 생활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시설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시설의 성격을 아셔야 되는 거죠. 예. 그룹홈 같은 것도 어때요? 양육시설 중에 이제 소규모로 그룹홈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양육시설이 그러니까 당연히 생활시설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용은 뭐예요?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주거 서비스는 하지 않으면서 하루 중 일부라거나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하는 거니까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 상담센터,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이 외에도 뭐 시험에는 쪽방 상담소 같은 거 이것도 이용이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당연히 이용이죠. 거기서 살진 않잖아요. 주간보호센터 이것도 이용이죠. 그걸 구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오시면 89쪽에 기관 설립 주체 및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공공기관이냐 민간기관이냐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공공하면은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면 정부 단위의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최일선 전달체계까지 요 흐름을 갖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민간기관에게 이제 그러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게 위탁을 통해서 간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행정복지센터, 과거 이제 동주민센터나 희망복지지원당 등을 통해 주민을 대면 접촉해서 직접 제공하기도 하죠. 그래서 공공기관은 정부의 규정이나 지침을 따라야 되고요. 공공기관은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론에서도 배우지만 계획하고 관리하는 행정체계와 행정체계, 그 다음에 집행체계로 나눠져요. 그래서
행정체계는 관리하는 거고요. 집행체계는 말 그대로 대면 접촉을 통해서, 그러니까 행복센터, 과거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집행체계죠. 왜냐하면 주민을 실제 만나서 저기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뭐 보건복지부 이런 데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서비스하는 집행체계와 관리 지도하는 행정체계로 나뉘어진다는 것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기관은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이고요. 사회서비스기관과 협의체로 나뉘어져요. 여기서도 다시 뭐예요? 서비스기관과 협의체. 그러면 볼게요. 서비스 기관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고요. 협의체는 간접적으로 간접 서비스나 행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둘로 나뉘어진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는 민간이 순수하게 자기네 재원으로 하기는 하는 경우보다는 최근에는 정부와 계약을 맺어서 이제 공감인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요소도 있다. 이 내용까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다시 나눠지는데, 요게 행정기관하고 서비스기관. 행정기관은 간접 서비스고 서비스기관은 직접 서비스죠. 그래서 그 예들을 좀 보세요. 행정기관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기관 간 연계 및 협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래서 행정기관은 간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중앙정부의 뭐 사회복지 행정기관으로 보건복지부, 뭐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거고요. 민간행정조직으로는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관협회 같은 협의체 조직이죠. 그 다음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으로는 주요 대상이나 문제에 따라 서비스 기관이 분류되죠. 그래서 뭐 아동상담소, 뭐 지역사회복지관 등등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를 푸는 능력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꼭이 다 붙었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앞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정답률 편차가 많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난이도가 이렇게 나오면 정답률이 높아요. 다음 중 사회복지 실천 현장 1차 현장만 묶어라. 그 다음에 2차 현장이 아닌 것은,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기준 중에 기능 및 목적에 따른 1, 2차만 구분할 줄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주된 서비스가 사회복지냐 아니냐. 근데 그렇게 되면 정답률이 높아요. 쉬우니까. 그런데 그때도 이제 시설의 성격은 잘 알아야 되고요. 근데 난이도를 높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바로 다음 중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1차 현장이면서 생활시설인 것만 묶어라 라거나 이런 식으로 주문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이걸 더 어렵게 얘기하면 또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각각 예제를 이렇게 3개씩 넣고 다음 중 1번부터 5번 중에 1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이면서 민간기관인 걸로 나열한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난이도는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장 분류의 기준을 어느 정도 복합적으로 요구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이제 정답률 편차가 되게 많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 유형을 아시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여기 문제 많이 풀어보라는 이야기는 실천론에서 세상의 모든 사회복지 시설을 쫙 목록을 넣어드리지는 않고 여기는 분류 기준과 몇 개의 예제를 넣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 나오지 않은 뭐 쪽방 상담소니 뭐 여러 가지 실제 현장의 기관 시설의 명칭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지역아동센터는 내가 당연히 이용시설이면서 1차 현장인 거 알고 있어. 이렇죠. 근데 청소년 쉼터는 이게 뭐 레크레이션 하는 데인가? 아니야, 이게 생활시설이었어?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란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시설을 많이 알기 위해서는 법제론 공부하실 때 각각의 서비스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나오잖아요.
장애인복지법, 각각의 서비스법에서 후반부에 시설들 쫙 나오죠. 그때 유심히 보세요. 그러니까 명제를 읽으면서 아, 이거 이용시설이구나. 아, 이거 생활시설이야. 이렇게요. 그런 데에서 시설들이 툭툭 나온단 말이죠. 예, 그래서 과목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날 지식을 동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 정도 설명할게요. 예. 그래서 88쪽의 중요도가 별이 3개나 됐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읽어볼게요. 중요도 실천 현장 분류 21회 시험을 비롯해 매회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다.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구분하는 비교적 쉬운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며 1차, 2차 현장의 구분과 공공, 민간의 구분 등이 한 문제에 함께 출제되기도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런 것들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89쪽에 가시면 거기 잠깐 있죠. 그거 좀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협의체 기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지금 협의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아니고 무슨 협의체, 무슨 협의회, 무슨 협회 등의 조직들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예, 그래서 이거를 왜 그렇게 넣어드리냐면 학생들이 그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뭐 행정기관 간접 서비스 제공에 보면 예제에 그 민간 행정 조직에 뭐 무슨 협의체 조직 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헷갈려 하니까 매번 질의응답에 올라오니까 아, 이거 헷갈리지 않게 잡아드려야 되겠다 하고 넣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협의체는 우리가 말하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건 좀 알고 계셔요. 그래야 이제 조금 덜 헷갈리겠죠. 예. 예, 그러면 이제 90쪽에 세 번째 분야별 전문 인력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교정사회복지사 이렇게 볼게요. 어떤 것들은 앞서서 강의한 내용 중에서 언급된 전문 인력이지만 좀 새로운 것도 있죠. 예. 일단은 여기에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부터 좀 볼 건데요. 일단 제가 공적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최초가 1987년 사회복지 전문 요원으로 불렸다가 이게 이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바뀌죠. 그 역사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각각의 전문 인력과 관련된 근거법들을 좀 정확히 연결하세요. 예, 1번. 사회복지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너무 기니까 우리가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하잖아요. 이거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제 어디 배치하나도 정확히 보세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 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 1, 2급을 가진 사람으로, 그러니까 꼭 1급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2급도 되니까요. 예, 공무원으로서 임용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은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하는 업무가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업무를 좀 연결할 수 있게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업무는 제가 안 읽을게요. 예, 그 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 및 시군구청장은 보건복지, 고용, 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시군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사례관리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유심히 보시고요.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는 어떤 일을 하나 그 밑에 업무가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좀 볼게요. 제가 요거는 읽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통합사례관리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춰야 한다 했는데 그 내용은 그냥 여러분 리딩 하시고요. 예, 거기까지는 뭐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인데요. 정신건강 이제 사회복지사하고 이제 거기 잠깐을 좀 보시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하고 나오죠.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도 나올 수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1급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의료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학교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면 2급의 과정만으로는 어렵고 반드시 1급을 가져야 1급의 자격이 있는 게 확인될 때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수련 과정이 필요한데 수련받을 자격이 주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91쪽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등 관련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고 업무는 여러분들 볼게요. 이번에 의료사회복지사는 병원이나 진료소의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근무하면서 질병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치료에 장애가 되는 환자의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돕고 있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말씀을 다른 그 관련 역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의료사회복지사는 관련법이 의료법 시행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 꼭 보셔야 되고요. 맨 끝에 문장. 병원사회복지사의 활동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는 정신의학적 사회사업료와 재활의학적 사회사업료로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학교사회복지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와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정한 교육 기회와 성취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 방법을 한다 그랬고 거기 업무를 보시면 학생의 사회 정서적 부적응에 대한 조기 발견, 예방 뭐 이런 것들 관련된 내용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교정사회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사회복지사는 교정시설에서 범죄인의 재활과 범죄 예방에 개입하거나 범죄에 대한 처벌 대신 교정사회복지 실천을 통해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이로써 지역사회에서 범죄 및 비행의 예방 문제를 도모한다 그랬고요. 92쪽으로 좀 넘겨보세요. 그 문장까지 좀 볼게요. 지금 교정사회복지사는요. 현행 법무부 산하의 교정시설에서 범죄인의 재활과 범죄 예방에 개입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직은 교정사회복지사로 통칭되고 별도의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정신건강, 의료사회, 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 2급은 다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교정사회복지는 별도의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정확히 알아야 묻거라 할 때 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사의 역할 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이 여기 보시면 그렇게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에 좀 추세가 사례관리자의 역할 맨 끝에 13챕터 사례관리가 워낙 중요한데 여러 문제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데 요즘에는 사례관리자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나의 예시로 만들고 이 중에 하지 않은 역할은 한 역할만 묶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지식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는 어느 한 가지 역할만 하지 않아요. A라는 역할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케이스마다 내 주된 역할이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클라이언트라 그래도 이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의 변화 상황에 따라 나는 교육자 역할을 하다가 또 옹호자 역할의 모자로 바꿨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는 게 보다 더 현장성 있는 역할 공부일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여러 가지 역할 모자를 바꿨을 수 있다는 대전제 하에서 각각의 역할들의 명칭과
명칭만 달라가면 안 되죠. 그 역할은 뭔지 알려면 A는 B다 하는 명제의 키워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글자가 나오면 아 이건 무슨 역할이야 이렇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는 나오면 예제로 나온다 요즘에는. 그래서 딱 역할의 정의로만 나오기보다는 그건 당연히 명제는 공부했을 거고 예제로 나온다 이런 거고요. 예제 역시 어떤 역할 하나 한 것만 하고 이 역할은 뭐냐 하고 5가지 중에 하나를 찾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띵띵복지간의 아무개 사회복지사는 어떤 케이스에 대해 뭐 했는데 이 중에 하지 않은 걸 찾아봐라 라거나 아니면 어떤 활동을 했는데 이 역할들을 묶어서 어떤 역할들인지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요구가 좀 더 난이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게 수험 공부니까 어떤 식의 전략을 갖고 해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그 얘기를 조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중요도 21회 기출도 되어 있고 중요도 별 하나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볼게요. 거기 볼게요.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역할,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돕는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정말 역할이 많네요. 이거보다 더 많기도 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중개자, 중재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옹호자, 그 다음에 조력자, 교사, 그 다음에 활동가, 협상가, 여기 이렇게 2개를 해드린 거는 요렇게도 불러요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시자, 조정자, 연구자, 집단 촉진자, 그 다음에 대변자, 계획가, 훈련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볼게요. 제가 아까 역할의 명칭만 알면 안 되고 명칭과 그 역할의 키워드를 잡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다른 역할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중개자, 브로커라고 합니다. 중개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와 자원 및 서비스를 연결. 키워드가 뭐예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자원 내지 서비스를 어떻게 한다? 연결하는 거. 그래서 중개자는 브로커라 그래요. 말 그대로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링킹하는 거죠. 그래서 브로커 연결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식량, 주거, 법률적 도움이나 자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런 연결을 잘하려면 클라이언트 욕구에 맞는 기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 안에 어떤 적어도 뭐 구 정도 단위의 어떤 시설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는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끝에 사람들을 자원과 연결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에 대해 철저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의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죠? 우리 기관에 없다고 없어요가 아니라 우리 기관에 없어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려면 자원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자원의 목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원의 목록, 뭐 리소스 인덱스. 그래서 이제 내가 A라는 구에서 일한다면 이렇게 차 타고 이동하면서도 저기에 새로운 상담소가 생겼네. 이런 것들 좀 유심히 볼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의 목록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기관에 없어도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춰서 적절하게 의뢰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문장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중개자하고 중재자 글자 하나 차이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중재자, 메디에이터라 그러는데요. 양자 간의 논쟁에 개입하여 타협, 차이점, 조정 혹은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를 도출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재자는요. 아까 연결하는 거하고는 달리 클라이언트가 어떤 체계와 갈등할 때 갈등. 자, 그러면 이때 갈등인데 어떤 체계라 하면 다양하죠. 뭐 그 체계는 뭐 가족 체계하고 갈등할 수도 있고 조직하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럴 때 갈등할 때 메디에이터 중재자가 필요한데 타협하고 합의하고 조정한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 문장의 끝인데요. 바로 견해가 다른 양자 간에 견해가 다르니까 클라이언트가 어떤 체계와 갈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소통하도록 돕는데 이때 사회복지사는 중립을 유지해야 돼요. 이게 키워드예요. 중립.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립을 유지하여 논쟁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면서 도와야 되는 게
중재자라는 거죠. 그래서 중재자. 예, 그걸 좀 보시고요. 이제 나온 김에 저는 요거를 협상가하고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순서 왔다 갔다 해도 짜증내지 마시고, 예. 7번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보시면 협상가가 나오죠. 니고티에이터가 나오는데요. 요것 조금 같이 볼게요. 협상가.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타협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어떤 것과 이것도 협상가 역시 갈등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타협을 한대요. 그러면 선생님 중재자 협상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어떤 체계와 갈등하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때 역할이 왜 다르냐면 협상가는요, 니고티에이터는요, 상호 합의를 이끌긴 하는데, 자, 아까 중재자는 양쪽이 모두 잘 되기 바라는 점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중재자와 역할과 갈등 상황에 개입하는 건 유사하지만 협상가는 중립을 하지 않아요. 중립을 지키지 않고 어느 한쪽과 동맹을 맺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동맹을 맺겠죠. 그래서 이 협상가는 어느 한편에 쓴다라는 거예요. 협상하고 타협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어느 한편에 서서 하지 중립을 유지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글자 하나 차이는 중개, 중재가 헷갈릴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내용적으로 확실히 달라요. 오히려 헷갈리는 건 중재자와 협상가입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그래서 그 차이를 꼭 아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관에서 A라는 장애인과 이 기관은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사회복지기관인데 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하고 있는 활동보조인이 둘이 갈등이 생겼어요. 이때 기관의 담당 워커가 장애인 A라는 우리 케이스 장애인이나 활동보조인 누구의 입장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양자가 잘 타협하도록 도왔다 그러면 메디에이터를 한 거예요. 제자를 한 거죠. 예,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어느 한편의 입장에 서서 동맹을 맺어서 했다면 그거는 협상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거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옹호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옹호자 3번 가도록 하죠. 옹호자, 클라이언트 옹호자. 옹호란 사회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개인, 집단, 지역사회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대변, 보호, 개입, 지지하는 행동을 포함한다. 자, 옹호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학생들이 옹호라고 하면 자꾸 개인만을 옹호하고 대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개인도 할 수 있고 집단도 할 수 있고 지역사회, 가족 옹호도 할 수 있어요. 어느 해인가 예시가 나오고 무슨 역할을 했냐 그랬는데 가족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었는데 정답은 가족 옹호였는데 학생들이 가족 옹호라는 단어는 내가 못 봤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되게 정답률이 떨어졌거든요. 그 얘기는 옹호는 클라이언트 개인만 한다는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사로잡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실수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착각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옹호자의 역할은 대변, 보호, 개입, 지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옹호자 역할 맨 밑에 옹호자의 역할은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일을 진행하고 대변하는 것으로 특히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것을 얻을 힘이 거의 없을 때 적절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건데 여기 꼭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헷갈리는 거 위주로 설명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 위주로 갈게요. 조력자하고 교사 부분인데요. 글자는 확실히 다르죠. 근데 이게 사실 역할로 들어가면 좀 헷갈립니다. 조력자는 enabler라고 하고요. 교사는 teacher라고 하는 건 아시는데요. 조력자, 클라이언트가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의 줄을 그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필요한 자원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근데 여러분,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건 티처하고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그 밑에 티처를 읽어보시면 교사 혹은 교육자
조력자의 역할은 사회적 기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적 프로그램이나 정보 제공,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을 가르치고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교사고, 조력자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조력자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비중을 둬야 되는 건 enabler, 가능케 하는 자. 누가 가능해야 돼요? 클라이언트 스스로 가능케. 예, 거기에 좀 비중을 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를 조금 눌러서 읽으시고요. 조력자 역할에 필요한 기술을 보시면, 그러니까 교사는 정보를 제공하고 뭐 주장 훈련을 한다 해서 뭐 기술을 가리키고 이런다면, 조력자는 사실은 좀 더 넓어요. 아주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희망을 고취한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enabler,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부터 동기부여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력자 보시면 희망을 전하고 저항이나 양가 감정을 줄여주며 감정을 인식하게 관리하고 개인의 강점이나 사회적 자원을 발굴하도록 도와주고 전문적 관계 형성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조금 헷갈리지 않게 공부를 좀 하셔서 그런 차이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가 혹은 행동가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옹호자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좀 읽어볼게요.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박탈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본적 제도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거기 보시면 활동가의 역할이 그 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지역사회 나 거시적 수준에서 클라이언트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회적 조건 등을 인식하여 클라이언트가 인권을 보호받고 행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 그래서 활동가가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고 어떤 거에서는 옹호자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활동가 혹은 행동가, 액티비스트는요, 훨씬 단위가 커요. 예, 그러니까 옹호자는 개인도 옹호하고 집단도 옹호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활동가는 단위 자체가 큰 단위예요. 거시적 차원, 지역사회 차원에서 바로 불평등이나 사회적 박탈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접근 역시 제도 변화예요. 예, 그래서 어떤 없는 법을 제정하도록 한다거나 법을 개정하도록 한다거나 뭐 이런 훨씬 큰 차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활동가의 역할은 거기에 대중의 힘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조직하며 지역사회나 거시적 수준에서 클라이언트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당할 때 사회적 조건, 불평등한 조건, 차별적인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훨씬 단위가 크죠. 그래서 거시적, 지역사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대중의 힘을 동원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차이들을 좀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상관 아까 했죠. 예, 협상관은 중재자하고 비교하세요 그랬고요. 창시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관심을 끌지 못한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역할이다. 그래서 이제 창시자 역할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창시자는 어떤 관심을 받아야 되는 거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들로 연계가 돼야 돼요. 연계가 안 되면 사실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거기 그런 설명이 있는 거죠. 단순히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므로 창시자는 관심을 집중시킨 뒤 그 다음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여타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자 역할 조금 관심 가지시면 좋겠어요. 사례 관리가 되게 중요해지면서 조정자 역할이 사례 관리의 대표적인 역할이죠. 코디네이터라 그러는데요. 흩어져 있는 다양한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주어지는 서비스를 조직적인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자, 사례 관리자 역할로 조정자가 많이 조정자 역할을 하는 건, 사례 관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너무나 복합적이어서 의료 문제, 경제 문제 뭐 등등 너무나 복합적이어서 한 기관의 몇 개의 서비스로는 충족되기가 어려워서 여러 그 직간접 서비스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기관 서비스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들이 적재적소에 적시에 움직이려면 누군가 코디네이팅을 해야지
중복이나 누락 없이 제대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모니터링도 하고. 그래서 바로 사례관리자의 대표적 역할이 조정자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산발적 서비스들이 조직적인 형태로 움직이도록, 그래서 주로 사례관리자의 역할이며 조정자 역할을 통해 사례관리자는 중복과 상충되는 정보 제공을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관리자의 대표적인 역할이 조정자 혹은 중개자거든요. 그래서 조정자 꼭 아셔야 되고요. 연구 및 조사자는 말 그대로입니다. 뭐 활동을 평가하고 장단점을 사정하고 연구하고 조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집단 촉진자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집단 촉진자고 뒤에 가면 제가 그 촉진자라는 말을 또 한 번 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선 지금 집단 촉진자예요. 예. 치료 집단, 성장 집단, 교육 집단, 자조 집단 등 모든 집단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집단 지도자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집단, 우리가 그룹워크를 할 때, 집단 상담을 하거나 그룹워크를 할 때 어떤 상황이 유난히 침묵하고 말을 너무 안 하거나 너무 내향적이어서 표현을 어려워하고 항상 듣기만 한다거나 이럴 때 바로 집단 활동에서 소극적인 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의사소통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집단 촉진자예요. 예, 그 다음에 대변자 보겠습니다. 다양한 집단에게 필요한 서비스 유용성을 알고 만족되지 못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위해 서비스를 개발하는 역할이다. 예,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를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되며 필요한 비용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끌어들이는 능력도. 예, 그래서 이 대변자는요, 말 그대로 이제 서비스를 유용성을 알리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도 해야 돼요. 소개만 해주면 안 되고 비용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고요. 계획자, 플래너, 정책 또는 거시 차원에서 지역사회나 사회구조에 관심을 갖는다.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책 서비스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예, 그 얘기들을 했고요. 마지막 훈련가, 트레이너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책갈릴 수 있죠. 이 트레이너나 티처나 뭐가 달라? 이럴 수 있죠. 어떤 차이인가 볼까요? 조직이나 공식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중범위 수준 실천에서 훈련가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레이너는 클라이언트를 훈련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아주 잘 숙련된 전문가가 아직은 덜 숙련된 전문가들이 숙련되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워크숍, 사례 발표, 슈퍼비전 등을 하는 전문가 교육이나 훈련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문제가 나올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단순한 하나의 역할을 하고 무슨 역할이냐, 예컨대 욕구가 있는 노인과 그 노인의 욕구에 맞는 어떤 서비스 자원을 연결했다 하면 중개자로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어떤 이혼 한부모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뭐 했다, 이 중에 하지 않은 역할 하나만 찾아라, 혹은 이렇게 한 역할 4가지가 뭔지 묶어봐라,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 라는 거를 강조하고 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요, 우리가 두 번째로 기능에 따른 역할 분류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해버드라는 학자예요. 해버드라는 학자는 우리가 지금 많은 역할들을 배웠잖아요. 무슨 역할, 무슨 중개자, 무슨 자. 근데 이 학자는 기능에 따라서 기능을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나누고 이 기능에 따라서 역할들을 조금 묶어줬어요. 예, 요걸 조금 관심 있게 볼게요. 여기에서 기출이 한 2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이 뭐냐면 직접 서비스 제공하기, 체계와 연결하기, 연구 및 조사하기, 체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체계를 개발하기 해서 5가지 기능으로 역할을 나누고요. 주요 역할이 직접 서비스 제공하기는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얘가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 직접이면 다이렉트니까 대면 접촉을 통해서 상담을 했다, 가족 치료를 했다, 집단 사회복지를 했다, 정보 제공을 했다, 교육을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교육자, 상담가, 가족 치료사 이런 얘들이 이제 역할이 들어간 거고요. 체계와 연결하기는 클라이언트를 다른
체계와 연결하는 역할만 묶어본 거예요. 그래서 중개자, 아까 브로커 같은 경우에 중개자, 링킹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중개자, 그 다음에 사례관리자도 그 주된 역할이 제가 중개자나 조정자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사례관리자, 그 다음에 중재자, 클라이언트 옹호자, 이 그 해버드는 이렇게 묶어준 거죠. 그 다음에 연구 및 조사하기에서는 개입 방법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체계의 유지 강화는 서비스 전달 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성과 관련된 거는 연구 및 조사하기로 프로그램 평가자, 조사자를 묶으셔야 되고, 체계 유지 및 강화는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과 관련된 평가를 하는 걸로 조직 분석가, 촉진자, 팀 성원, 자문가를 묶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체계 개발하기는 기관의 서비스를 확대 및 개선하기 위해 체계 개발에 관련된 역할 수행으로 프로그램 개발자, 기획자, 정책 및 절차 개발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두 문제가 나왔는데, 나왔던 문제는 뭐냐면 바로 체계와 연결하기에 해당하는 역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묶어낼 수 있는가 이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면서 효과성과 관련된 것들, 효율성과 관련된 것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눌러 있는 부분들을 조금 묶어내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하기 힘든 게, 어떤 학자는 어떤 역할을 여기에 안 담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해버드는 이렇게 묶어낸 거죠. 근데 유난히 해버드께 묶어내는 걸로 문제가 2번 정도 나오다 보니까 다른 학자하고는 조금 다르게 분류하더라도 이 분류는 좀 의미 있게 두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묶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서 보시면 96쪽부터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역할들을 99쪽까지 쫙 어떻게 했어요? 상세히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다 읽진 않고요. 이 표로 이미 봤기 때문에 좀 큼직하게 몇 개만 짚어볼게요. 96쪽에 직접 서비스 제공하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회복지사는 직접 서비스는 아까 제가 직접 대면 접촉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거기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기에 좀 줄을 그시고요. 그 다음에 체계와 연결하기는 97쪽으로 가시면 2번째 문장, 유용한 자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자원을 이용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다른 자원과 연결시킨다. 그래서 거기 브로커 나오고, 이제 사례관리자, 조정자, 뭐 이런 역할, 중재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옹호자, 이렇게. 해버드는 그렇게 묶은 거죠. 그러니까 해버드가 묶는 그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체계 유지 강화는 98쪽으로 가면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기관 내의 구조, 정책, 기능적 관계를 평가할 책임이 있다 해서 거기에 4가지 역할들을 이제 그 자문가까지 해갖고 이 강화하기 해서 넣었고요. 조사 및 연구 저기는 다시 99쪽으로 가면 효과성을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발전을 모니터하기 위해 공적, 사적 세팅 모두에게 평가할 책임이 있다 해서 이제 여기 프로그램 평가자하고 기획가, 정책 개발자, 이런 역할들을 묶어준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 곤란한 게 뭐냐면, 어느 학자는 그렇게 안 묶던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100쪽에 가시면 또 다른 학자가 이제 조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학자는 마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나눴냐면 개입 수준에 따른 역할 구분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좀 다른 거죠. 근데 기출은 아까 해버드께 훨씬 기출의 비중은 있어요. 근데 요것도 다른 학자들은 또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소개는 넣어드린 거죠. 그래서 마일리 같은 경우는 미시, 중범위, 거시, 전문가 차원 이렇게 나눴어요. 미시, 중범위, 거시의 전문가 차원을 넣고 대상을 이렇게 묶어준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역할들을
마일리 같은 경우는 뭐 미시라면 개인 가족이 주 대상이며 주로 하는 역할은 조력자, 중개자, 옹호자, 교사다.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걸 깨알같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앞에서 본 해버드 거는 유심하게, 그러니까 유심히 좀 집중해서 암기까지 조금 묶어주시고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이렇게 역할에 따른 분류는 다 어떤 학자는 개입 수준에 따라 이렇게도 나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과 그러니까 이번 챕터 실천 현장에서 여러분과 현장에 대한 분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역할에 대한 게 이제 같이 공부했는데요. 현장에 대한 구분으로 분류로 대표 기출을 같이 풀어볼게요. 뭐 당연히 이제는 요 정도는 되겠죠. 생활시설, 이용시설 나눌 수 있습니까? 공과민, 1차, 2차 뭐 이런 거잖아요. 직접, 간접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런 거 예. 볼게요. 21회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분류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어찌 보면은 요 바로 전 20일에는 문제가 쉬웠던 편이에요. 왜냐하면 1차, 2차, 이용, 생활, 비용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각각만 보면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것. 예, 볼게요. 1번. 사회복지관은 1차 현장이다. 맞았죠. 왜냐면 1차, 2차 나눌 때에는 주된 서비스가 사회복지이며 사회복지사가 근무 위주인 데는 1차 현장이고 다른 게 주된 목적이 있으면서 사회복지를 부수적으로 하면 2차 현장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사회복지관은 당연히 1차 현장 맞았고요. 종합병원 예, 2차 현장 맞죠. 왜냐하면 여기는 병원은 치료나 뭐 예방이 이게 목적인데 거기에 의료사회 사업이라는 게 들어간 거니까 2차 현장 맞았고요. 3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예, 어때요? 이용시설 맞았죠. 생활시설 아니잖아요. 지원센터. 예, 그 다음에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하면은 여러분들이 노인복지 관련해서 공부 그 법제론에서 노인복지법 배웠겠지만 보호 전문기관은 노인 학대와 관련돼서 일을 하는 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생활시설 아니죠. 의식주 주거까지 제공하는 24시간 생활 서비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의 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비영리기관이죠. 공동모금회가 영리 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았죠. 예, 그래서 정답률은 64%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현장 분류로 나오는 문제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에요. 예, 말씀드렸듯이 난이도 조절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한다라는 거죠. 아까 요 앞에 정답은 4번은 뭐 쉽게 나왔을 것 같고요. 요 문장 한번 볼까요? 예. 실제 시설들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혹은 1차, 2차 현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문제의 선택지에 어떤 시설들이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정답률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설들의 기능과 성격을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분류 기준 정확히 알고 다양한 시설들을 좀 알아야 되고 다양한 시설은 법제론에서 각각의 서비스법에 소개되는 관련 시설들을 좀 열심히 보자. 유형 분류의 기준과 그 개념들을 명확히 보자.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최근 5년간의 기출을 조금 보면 자 볼게요. 20회 때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기능과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1차 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사실 좀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복합적인 질문 나오기 시작하죠. 18회 때 1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 그러니까 오지선다형 중에 그 선택지는 5개인데 1차면서 이용시설로만 묶인 걸 찾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그 1번, 2번에도 시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닌데 1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위에 것들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높아졌죠. 근데 17회 거 보세요. 17회 때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1번부터 5번까지 나오는데 3개가 각각의 이렇게 시설의 명칭이 있는데 이거죠. 이 순서가 첫 번째 거는 이용시설이고 두 번째 건 간접서비스기관이고 세 번째 거는 민간기관의 순서로 된 걸 찾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난이도 확 높인 거죠.
예, 그래서 각각의 시설의 성격을 다 알아야 순서대로 이 요건을 만족시키는 걸 찾을 수 있도록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가 나오면 같은 챕터에 같은 내용을 공부했어도 문제의 난이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자료를 볼 수 있는 책은 나눔의 집 책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건데 바로 이렇게 한 5년 동안의 대표 기출의 연관 기출의 키워드를 이렇게 넣어줄 때, 야, 지금 동일한 챕터 동일한 내용을 공부했는데도 이렇게 단순 문제로도 나오지만 한 2가지 요구를 만족시키는 거, 아니면 순서대로 3가지 요구를 만족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이런 문제가 옷을 어떻게 갈아입는지 이렇게 우리가 흐름을 볼 수 있고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예,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출해독에서는 우리가 10년까지 문제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출해독을 통해서 아까 유난히 현장 분류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낯선 시설의 성격도 알아보고요. 그래야 유형 분류를 하겠죠.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근육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